1. 안녕하세요. 교재 플랫폼 32차 세미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 타임에 이어서 신대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18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모델은 융합 교육 모델, 신대원 융합 교육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사회를 만나다 시리즈로 다루어왔던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화면으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대원 교육체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늘은 사역자의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교육의 융합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역자의 신학.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역자의 신학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는 그러면 이것이 사역자에 위한 사역자의 신학이라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체계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왔던 것들은 어떤 신학이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고, 약간 신학자의 신학, 학자의 신학 또는 뭐 학문적인 신학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서 교수님, 사역자의 신학을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사역자가 현장에서 의지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학이 사역자의 신학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용 신학,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의미죠. 하여튼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그걸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역자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사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현재 문제에 대한 솔루션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학문이 현장을 떠나거나 학문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떠날 수가 사실은 없는데요. 왜 자꾸 학자들 중심으로, 학문 중심으로 빠져들까요? 일단은 뭐 학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학교 교수나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학회 조직하고 뭐 이제 논문 발표하고 책을 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학문적인 창의성 그래서 창의적인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요구하는 거랑 사역자 입장에서 이제 사역 창의성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 교회의 현상들, 뭐 현장에 또 이 사람들의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단절돼 있다.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사역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신학교의 상황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다시 사역자로 나가는 뭐 이런 이제 그 연결 체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학문마다 현장과 어떤 그 학교 내지는 연구의 괴리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학문이나 전공 영역이나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학에서도 공무원들이 정부라는 공공기관을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과 행정학자들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학자들이 그럴 때 이제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뷰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이제 하는 경향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영역들이 경영학 영역인데, 경영학자들은
경영인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신학 영역은 목회자 영역에서 어떤 수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신학은 굉장히 사실은 이론적인 학문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성서학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나름대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조직 신학만 해도 뭐 그런 이론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천 지향적인 그런 학문들, 이런 학문들이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학문들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고 뭐 현대 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학문적으로 소화하는 것만도 바쁜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성서학자가 해야 되느냐, 조직신학자가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사학자들이 해야 되느냐. 그냥 학문에서 하는 것들을 학문적인 요구들, 이런 거를 따라가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할 때 네,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영학을 하더라도 경영학의 역사를 연구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경영학에 뭐 네, 관련된 이론을 이렇게 많이 파는 학문보다는 경영학 자체가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신학에는 좀 이론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론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강한 어떤 학문적인 전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학은 형이 상학의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긴 한데요. 저희가 형이 하학적인 영역을 이야기를 하면 이 학자가 순수 학문적인 부분도 하지만 그 주문에 의한 주문 생산 내지는 주문에 의한 이제 연구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학술 용역, 뭐 연구 용역 이런 형태로 경영학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면서 좀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고 다른 영역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신학은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가 이런 어떤 컨설팅이나 아니면 학술 용역의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 또 좀 적다,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망교회랑 네, 한 좀 오래됐는데 좀 이렇게 교수들이 연합을 해서 소망교회에서 상당한 기금을 대고 네, 네, 교수들이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한번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들의 연구가 결국은 이제 학교로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네, 네, 이것이 결국은 좀 실천 지향적인 것을 좀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가 그냥 연구 중심으로 그냥 끝나고 그 책이 다 나왔는데 책이 목회 현장에 도움을 주는 책이랄까, 목회 교육 현장에 활용되는 것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진 않았는데 그거를 좀 잘 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그 현장에 강화시키기 위한 신학 교육은 뭐가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신학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네, 하나의 이제 화두같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 공무원의 행정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인이 경영을 위한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역자가 사역자가 이제 별도의 이제 신학적인 영역 이게 이제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게 공존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 잠깐 네네, 네, 이과적인 입장에서 제가 네네네, 이과 출신이라서 공학적인 전에도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순수과학과 네. 응용과학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사역자의 신학, 그러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신학,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응용과학의 응용과학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순수과학이 이제 진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아까 뭐 조직신학, 성사학 그런 걸 얘기했듯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따지고 이게 순수과학이라면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와 그런 것을 발견해내고 법칙을 이제 발견해내는 그것이고 응용과학은 그것을 발견해내는 법칙, 자연의 그런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하게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응용과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자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물리적인 원리들을 발견한 것을 이제 어떻게 삶 속에 유용하게 쓸 것인가 이런 건데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뭐 신학교 안에서는 전에도 제가 잠깐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학문 쪽으로 나가실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현장 목회로 하실 분도 계시고,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약간, 학문 쪽으로 이제 계속 뭐 석박사 하시고 연구에 나가실 분들을 위한 좀, 뭐, 물론 베이스를 하지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80% 이상 좀 그 학교 수업이라든지 훈련이라는 게 좀 많이 치중해 있어서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실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필요한 물론 이제 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자 신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제가 이제 전문대학교 뭐 그때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예,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런 것 관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학문으로 이렇게 진출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결국은 다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사역 현장에 뛰어들 사람들인데, 예. 그런 사람이 졸업할 때에 어떤 그 역량을 갖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자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느냐. 뭐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좀 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은 다 졸업하면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 이제 사역자로서 어떤 준비를 같이 본인이 신대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만족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좀 약해진 게 아니냐. 이제 과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다 그냥 되게 개별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현장 교육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뭐 서구 신학교에서도 계속 이게 신학교육의 단편화, 파편화 이게 계속 질문된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서구 신학에서 나름대로 하기 위한 모델이 결국은 현장 교육, 필드 에듀케이션.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그 현장과 이론을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시킨다. 이제 이런 이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현장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는 거랑 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공부랑 이게 하나도 연결될 수 있지가 않고 또 이제 많이 느낀 거는 너무 신대원 학생들이 바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시간들이 잘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동시에 들었는데 사실 이제 공학의 경우는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실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문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간 기술에 오리엔티드 되기도 하고
그 기술과 학문이 그러니까 합체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면이 강하다면 이제 조금 뭐 인문사회가 조금 그러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반면으로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조금 그런 경향이 강해서 그 전에는 좀 달랐습니까? 근데 아니면 늘 같았습니까? 그 전에도 뭐 계속 이런 문제는 있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하여튼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네네.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300명이나 이렇게 대형 당회로 들어오고, 지금 이제 디지털 세대로서 이제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학생들이 옛날에는 뭐 대형 당회를 해도 사실은 뭐 그런 거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는, 뭐 불만이나 이제 수업하는 거에서는 뭐 큰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런데 이제 대학원 수업인데 이제 뭐 300명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세 반씩 나눠도 100명씩 이렇게 있는 수업이라는 거죠. 일단 그게 좀 제약점이고, 또 이제 교수들 측면에서는 교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50명, 60명 사이즈가 되니까 네. 한 분과별로 이제 전공별로 교수님이 한 대여섯 명씩 다 있는 거죠. 그게 더 강해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별로 이렇게 하는 모든 이제 전공 영역의 교수님들의 어떤 뭐 교수님이 10명 있으면 다 같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게 50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약해지고, 또 각 동교별로 자리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공의 이제 교차나 특히 이제 현장과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하기면 우리가 다 지금 목사로서 그런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예배 모든 체프레 뭐 이런 것들은 또 다 예배학 교수님이 한다든가, 설교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성경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성서학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 바이블 네. 컨텐츠 시험인데 누가 내든 뭐 사실 못 낼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사고 자체가, 성경과 관련된 건 무조건 성수학 교수님이 해야 된다. 예배는 예배학 교수님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뭘 이렇게 하면 전공을 안 했는데 전공자들이 있는데 무슨 다른 교수가 하냐, 이런 이제 의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는 다 목사들인데, 네. 다 통합교 목사가 다 맞습니다. 배웠는데 목회 경험도 다 있는데, 그런 어떤 컨센서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린 거는 지금 뭐 이런 전적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전적에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뭐 이제 또 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도 하고, 이렇게 뭐 교수들끼리 활발한 사실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저도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은 사실은 학부부터 전공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서 박사학위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서로 이제 학과나 세부 전공이 달라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신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그 신학대학원 MDB를 다 했고, 또 신학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더 세부 전공을 하는 영역인데, 이제 그런 영역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세부 전공 영역이 강하고 전공 간의 대화가 조금 단절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영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가 6년을 졸업을 하면서 다 이제 의사라는 자격 면허증을 이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6년만 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따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계에서는 의사 같은 또 이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제 사실은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이렇게 이제 다 하지만 그래도 공통부모는 또 의사로서. 근데 또 자기들끼리 영역은 또 물론 강합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내과 안에서 또 세부 전문의를 따서 소화기 내과, 뭐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이렇게 이제 또 영역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치열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뭐 펠로우든 대학 교수든 지내다가 개원을 했을 때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그 베이스에는 또 이제 의사로서의 공통점은 또 있는데 그 이제 신학에서 어떤 신학을 공통으로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 공통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축소 내지는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봐야 되는데 융합 모델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요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다 생소할 텐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필드 에듀케이션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목회, 지금 이제 당면 목회 관심사, 이렇게 있는데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면 의사 결정이잖아요. 의사 결정에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미국에서 요것이 이제 어떤 필드 에듀케이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인데, 네, 그 화이트헤드 요 지금 부부가 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요 책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왼쪽에서 보면 이제 신학 성찰의 자원이 어떤 문제, 당면 이제 목회 관심사가 있잖아요. 이게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당면 목회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할 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자원이 있다. 이게 일단 큰 거예요. 네. 하나는 전통, 성경과 역사와 신학과 또 과거의 어떤 목회적인 결정, 이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옆에서는 문화적인 정보, 인문이나 사회나 자연과 뭐 이념이나 종교, 뭐 이런 문화 정보가 또 하나의 자원이고, 또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하나 더 넣은 것은 경험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또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해왔나, 그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당면 목회 관심사가 이혼이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혼을 어떻게 생각했냐, 성경은 어떻게 생각했고,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신학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이혼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보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이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혼을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왔는지,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델에서는 요 자원, 요 세 가지 자원이 있고, 여기 세 가지 자원에서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끌어내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주의 집중을 해서 이 각자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습득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별과 통찰과 확신에 이르는데, 이제 이 전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정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경험한 건 이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 분별하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또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이 당면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상호 비교를 하고,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뭐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런 그 확신을 그 통찰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국 통찰을 얻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목회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성경과 문화 정보와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목회 현장 목회자들이 요 세 가지 자원을 가지고 주의 집중과 분별과 결정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필드 에듀케이션에서.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성찰해 보도록 하고 결정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정. 이것이 이제 신학 교육의 융합 모델로 제시가 된 겁니다. 이왕만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제 큰 축으로 보기를 이 왼쪽의 전통 영역은 소위 텍스트 영역이고 오른쪽은 컨텍스트 영역이고 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뭐 자원은 리소스고 전통은 트래디션이고 그런가요? 원어적으로 교수님? 전통은 뭐 트래디션이라고 볼 수가 이거 있고 자원은 문화 정보는 리소스죠. 예. 신학 성찰의 리소스고 문화 리소스. 예. 정보는 뭐 컬처럴 인포메이션인가요? 뭐 그렇게 조금 기억을 합니다. 예. 여기서 컬처는 굉장히 큰 의미에서 이제 컬처인데 예. 이거는 뭐 전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삼각형.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이해를 했는데 전통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뭐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 성서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뭐 이해의 문제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해왔는가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건데 문화 정보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런 문화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신학이 아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여기 뭐 인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서 이 뭐 아까 이혼이라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전체적인 문화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경험은 그 공동체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안이라든지 그 가정이라든지 혹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이혼에 대한 경험들 그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그것을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다 이제 파악을 해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경험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현재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뭐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될까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사실 이 경험에 문화 전반적으로 정보가 뭐 포함되는 또 측면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 정도가 이제 예,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예, 이제 문화 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사회 전체가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예, 개인 공동체하고는 또 약간 괴리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예, 한 뭐 지역마다 또 되게 또 문화가 틀리고 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처음 그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그 영어 원서인데 그걸 번역해 놓은 거에 뭐가 있었냐면 프리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한글에서 번역을 하기를 한글로 전 이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제가 한글을 먼저 읽으면서 이게 이 전을 all 내지는 whole understanding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좀 뭐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이제 영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프리 언더스탠딩으로 돼 있더라고요. 야, 이런 거는 좀 번역을 하는 사람이 전자에다가 한자로 앞전자를 좀 써주든지 아니면 그 영어로라도 가로 열고 프리라고 좀 써놓으면 번역을 하더라도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헷갈릴 텐데 막 이런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화 정보에 해당하는 게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프리 언더스탠딩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에 해당하는 그 신학 교육, 텍스트 교육에 있어서는 신대원이 집합 교육이기 때문에 뭐 100명 한 강의실에 집어넣어놓고 막 강의를 똑같이 하는데 3년이 지나면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서로 다르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와서 목회도 다르게 하고 해석도 다르게 하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통이나 텍스트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문화정보 컨텍스트와 밑에 나오는 경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 부분은 확실히 어쨌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제가 뭐 다른 차원에서도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융합을 개인이 한다라는 게
학교가 하거나 뭐 이런 교수가 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문화정보와 경험은 개인별로 다 다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삼각형을 역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으로 그려놓고요. 이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는 똑같은데 밑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토대가 다르면서 결과물이 좀 다르게 나오는 목회의 형태나 신학적 양상도 다르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보긴 했습니다. 아니면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게 요거는 예, 이제 지금 현장에서 네네, 목회자들이 그 일단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 이제 현장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개별화된 것이고 이제 그 개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사실 초점을 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뭐 큰 차원에서 목회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역 현장에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자원을 내가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사용해서 결정을 내리는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그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틀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작용한다. 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장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네,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맞습니다. 예, 성찰할 수 있고 이런 걸 대화시킬 수 예,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결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역량을 갖춰야 된다. 예. 뭐 이제 그게 더 필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성찰의 자원으로 이 화이트헤드 부부들이 이야기를 한 것을 신학 교육의 융합 모델로 이제 차용을 하셨는데 교육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 졸업 이후의 결과물 뭐 하여튼 이제 이 양상들이 목회를 하면서 달라지는 양상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 오른쪽 사선의 영역에서 많이 이제 그 지배를 받는다 그래야 되나 많이 달라진다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창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좀 너무 표준화와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예, 그런 맥락도 있고 예 이광락 그 예, 전도사님 예. 그러니까 뭐, 그 아까 이제 뭐 사역자 신학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성서를 해석하는 신학이 네네 이제 어떻게 잡히느냐. 네. 개인 목사님마다 다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교 통합 측이라는 그런 어떤 신학의 기조를 가지고 음, 가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마다 그뭐 물론 추측도 있긴 하지만은 개인마다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학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여기 나온 경험이나 이해 전이해 그러니까 뭐 문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기존의 정통 교단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어, 세워져 왔던 어떻게 보면 나름의 신학이죠. 그것이 신대원 들어와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 완전히 다 예, 무너뜨리고 아 이거 새롭게 쌓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음. 신대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깨달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 나의 신학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그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 같아요. 삶들이 너무 다양하고 목회자도 그 살아온 삶이나 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르게 나오지 않는가. 뭐 교육을 이런 생각. 통해서 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우리 않죠. 이광락 전도사님 음. 중생하신 것 같습니까? 신학 교육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네. 일단은 무너뜨리는 게 첫 번째였고 이제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목회 상담 전공을 하면서
수업을 통해서 이제 논문 방향 이런 걸 결정하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건가 그걸 좀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스름풋하게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장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신방하고 다니는데 정말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또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도 네. 만나서 하고 있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자녀와의 갈등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이혼의 문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적용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인데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성서랑 개인 경험, 공동체 경험인데, 이런 역사라든지 뭐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뭐 각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문화 정보에 대해서도 뭐 공부하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갖추고 필요할 때마다 뭐 이혼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성서 역사, 뭐 역사라든지 신학적인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해서 그거를 바로바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요새 그 신방 관련된 책을 5권을 샀거든요. 신방 설교. 그래서 뭐 예, 거기 보면은 그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뭐 엄청 많아요. 뭐 예, 일에 좋은 일부터 나쁜 일부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제 보고, 또 내 나름대로 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들,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는 말씀들을 찾는 것도 시간인데, 솔직히 이제 현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거를 다 하려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물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너무나 뭐 바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춰놓고 그걸 바로 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신학교육의 융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시간상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예, 그 다음 화면. 이게 끝이라고요? 네, 그 네. 앞에 걸로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 여하튼 이제 그 요 모델에 대해서 교수님 다른 분들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요? 뭐 특별한 반응은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예.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요걸 제시를 한데 요게 이제 결국 뭐냐면 사역자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요 세 가지 자원을 해서 결정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생각을 하면 네, 신학교 교육에서는 이 전통과 네, 이 문화 정보와 이 경험을 이제 어떻게 서로 연결할 것이냐, 네,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을 좀 배우고 문화 정보가 뭐 하여튼 어떤지를 배우고 뭐 개인의 경험이 어떤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알면 네, 그 다음에는 그거를 서로 이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쓴 얘기가 뭐 성서학에서는 성서학을 좀 따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과 문화 정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전통과 경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다 해서 훈련시키는 모델은 사실은 필드 에듀케이션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지금 전도서 교육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전도사로 활동하는 내용을 그게 사역 현장에서 목회 실천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뭐 전통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문화 정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내 개인은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거가 이제 그냥 본인에게 맡겨두면 한계, 그 제한된 정보, 아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특별하게 뭐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학자들이나 선배나 뭐 이런 같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통을 접하고 끌어내고 문화정보에서는 어떤 걸 끌어내고 경험에서는 어떤 걸 끌어내는지를 신학교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하려면 현장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필드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제 뭐 부서 사역, 교육전도사 사역에서도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이번에 화요일 날 우리 땡땡 시찰 목회자분들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 뭐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그러니까 요 이제 교육생은 이제 신대원생은 아니고 이제 졸업한 이후의 경험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동사무소와의 관계가 좋다. 우리는 안 좋다. 이제 완전 이제 양극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이 문화정보에서 그 복지든 행정이든 공통적인 것은 거의 경험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이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텍스트 교육은 똑같이 받고 졸업 이후에 현장에 나갔는데 완전히 이제 서로 상반되는 이제 어떤 그 견해나 아니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이니까 이제 그것도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공통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여서 뭐 성경 이야기나 목회 이야기나 교회 건축이나 뭐 당의 이야기는 해도 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 공통 분모로 공통 화두로 하실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은 뭐 나눔 이외에 공통된 경험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문화정보 컨텍스트 영역에서도 좀 교육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공통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은 그 모임을 통해서도 좀 더 절실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교육 전도사에 대해서 이제 좀 적용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교육 전도사는 이제 아이들 교육부서에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좀 이런 것을 적용할 그런 기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뭔가 진짜 교구를 맡고 있거나 삶의 다양한 그런 삶 속에 이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물론 뭐 아이들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상담이라든지 뭐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청년들. 이것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이 문화정보에서 이제 약간 교육학적인 측면, 학교 교육, 현장 교육, 학교 교육, 뭐 정규 교육, 현장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물론 교육전도사가 중고등학교 졸업을 한 지가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분들에 비하면은 좀 대체적으로 짧은 건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뭐 당장에 뭐 인문계 고등학교부터 뭐 아닌 경우 뭐 특목고를 졸업한 경우 뭐 아닌 경우 뭐 파락군에서 또는 뭐 지방에서 기타 등등 이런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어 차이가 있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영역에 가면 그걸 경험하신 분들 목회자분들 중에 있더라고요.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는 이해와 아닌 영역들은 좀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 하여튼 뭐 그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교사들을 다뤄야 되고 또 이제 뭐 큰 교회인 경우에지만 목회자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 또 부장이나 부감 뭐 이런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들 그런 데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또 목회적인 문제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다룰 수도 있고 한 아이가 이제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모와 조금 이제 접촉이 될 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 필드 에듀케이션은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 그 사고 과정을 이렇게 뭐 실습해보고 체득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체계적으로 그 사실은 뭐 theological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필드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그 실습이나 이런 이제 노하우를 가르치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theological reflection이다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theological reflection을 통해서 현장과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론 교육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장에서 목회 사역이 한층 더 전문화되고 또 더 효과적으로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신념이죠. 예. 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뭐,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이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 이야기하는데, 신학이 누구를 위한 신학인가, 굉장히 이제 이 영역에 있어서 현장 목회자들의 아쉬움과 뭐 조금 더 나가면 불만 이런 영역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영역을 신학 교육에서 어떻게 잘 버무려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들이 여전히 이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 같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신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과 오늘 사실 끝은 아니고 다음 번에도 이제 이어가도록 일단 하고요. 박세진님 혹시 뭐 추가하실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뭐 잘 문외한이라 가만히 네. 좀 잘 경청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은 이게 신학교 안에서 신대원 안에서 저런 경험과 또 문화적인 것과 이것을 다 하고 배출이 되는 것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경험적인 측면이 좌우하는 것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정원? 경험. 경험. 네, 아, 했던 것이 제가 인상적이게 기억이 남는 게 저희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그 부흥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딱 그 단어를 나오면 항상 이게 멈칫하세요. 울컥해가지고 제가 한 두세 번 그분이 그러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분은 뭘 경험했길래 저 단어만 나오실 울컥해서 저 설교를 못하나 싶어가지고 되게 궁금하게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천국 설교를 하면 니네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권사님들은 다 은혜 받으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경험들을 보면서 야 경험이 신학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 목회자들 간증이나 회고록 뭐 기타 등등 보면 다 경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목회자들 개별적으로 다 독특한 경험들을 하시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긴 하는데요. 자, 오늘 어쨌든 그 32차 세미나 이제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연이어서 신학교육에 관련되는 주제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